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젊었을 적 저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신혼을 누렸습니다. 여유 있는 남편 덕분에 저는 모자람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 살림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일어나서 남편을 배웅해주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남편은 가진 여유 덕분인지 성격과 행동에서도 그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부모 덕 보지 않고 혼자 맨땅부터 시작해 자신의 사업을 일궈내는 남편은 남들에게 없는 투지와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의 그런 자신감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혼자 힘으로 그만큼 해냈다는 걸 보니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시련이 닥치더라도 금방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본인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런지 밑에 직원들 대하는 것도 참 예의 있었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복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항상 웃는 얼굴에 제게도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별이라도 따주고 싶어 했거든요. 농담이란 걸 알면서도 그 사람 말이라면 정말 다 믿을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할 때에도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더니 정말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도 사치 하나 모르시고 그저 아들 부부 아이 낳고 오손도손 잘 살기만을 바라시는 마음씨 넓은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와서 남편 사업이 잘 되었다며 저를 복덩이처럼 여기셨습니다. 남편에 비해 내세울 것도 없던 저를 그저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참 감사했고 저도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 갑작스럽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곁에 힘이 되어 주신 것도 저희 시어머니셨네요. 너무 일찍이 어머니를 보내고 참 힘들어하던 제게 어머니는 이제 당신이 제 친정어머니 되어주시겠다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렇게 매일이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남편과 골프를 치러 다니고 평일에는 지인들과 백화점 쇼핑 다니며 그 누가 봐도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결혼 하나 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폈구나. 너무 과한 행복에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아이 소식에 남편과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평소에도 제게 부족함 없이 해주던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해주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안 계신 제게 친정어머니보다 더한 관심과 사랑을 주신 시어머니도 계셨죠. 그렇게 온 가족의 축복 안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비로소 행복한 가족의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 남편의 사업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아들이 5살이 되면서 그때부터 남편이 혼자 사업체를 꾸리기 힘겹다며 친구분과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의 문제 때문인지 회사 대표는 그대로 남편이었지만 가져가는 지분이나 책임 내용으로 보면 두 사람이 거의 동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친구는 남편과 정말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지낸 오래된 친구였죠. 남편은 항상 그 친구를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남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곁에서 도와주던 고마운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일찍 결혼해서 이미 초등학교 아이 둘을 기르는 그 친구분 식구들과 우리 식구는 정말 가까운 친척처럼 지냈어요. 두 사람 사이가 워낙 가까우니 저도 그 집 와이프와 언니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이 좋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그런지 사업 규모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쯤 남편은 매일 웃는 얼굴이었어요. 역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런지 되던 일도 더 잘 되네. 지금처럼이면 1, 2년 안에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는데? 그래? 요즘 회사가 그렇게 잘 돼요? 요즘 TV 보면 하도 불경기라니까 나는 우리도 타격받는 거 아닌지 걱정이 많았는데 잘 된다니 다행이네요. 아, 그럼 윤수 걔가 원래 옛날부터 재수가 좋은 놈이야. 그놈이 같이 하고서는 안 되던 일도 되네. 이전에도 회사에서 영업사원 일을 하던 윤수씨가 사업 수완이 좋은지 남편은 거래처도 늘고 사업이 나날이 잘 된다며 그 친구에게 참 고마워했어요.
저는 회사 일이라면 잘 몰랐지만 남편이 잘 된다고 좋아하니 저도 매일 걱정이 없었습니다. 바깥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고 저는 집안일만 잘하면 더 바랄 것 없이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큰 꿈을 꾸던 나날이었습니다. 남편 친구와 동업을 한 지 2년 만에 남편은 해외로 사업장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윤수 씨의 제안이었어요. 앞으로 이 분야도 동남아 쪽 시장이 커질 거야. 남들은 아직 모르지만 대기업에서는 이미 냄새 맡고 자리 깔고 있다니까. 우리도 이참에 해외 쪽으로 팔로를 키워야 해. 너는 아직 애도 어리고 어머니도 안 계시지만 나는 애들도 다 컸고 가서 자리 잡기가 훨씬 낫지. 너는 나만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 윤수 씨는 국내 시장으로는 모자라다며 동남아 지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듣기에도 참 괜찮은 생각 같았어요. 남편도 생각은 있었지만 믿고 맡길 만한 관리자를 찾지 못했는데 그때 윤수 씨가 나서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동남아로 넘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도맡아준다면 남편도 해볼 만하다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은 친구를 믿고 해외 사업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다 같이 놀러 오라며 서로 웃으며 헤어졌죠. 그런데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나요? 저희가 매일 더 큰 꿈을 그리던 중에 말도 안 되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로 문제가 생겼다며 저에게는 집에서 걱정 말고 있으라더니 집에 들릴 새도 없이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남아로 나가봐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보, 무슨 일 생긴 거지? 맞지? 나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 좀 해줘요. 그게 윤수랑 회사 격리가 하루아침에 연락이 안 돼. 갑자기 우리 회사 자금이 싹 막히고 동남아 쪽에서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 당장 공장 대금 밀린 거 갚아야 하는데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흔적이 없어. 아무래도 직접 가서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아무래도 격리 직원과 윤수 씨가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다며 사태를 수습하려면 그 두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으로 출장 다닌 것도 회사 돈 빼돌린 격리 직원 찾아다닌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 회사 격리를 윤수 씨가 추천해서 데리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평소에는 잔실수 한 번 없이 일 참 잘한다고 칭찬하던 직원이었는데 이 인간들이 진작에 이런 작당을 했던 건지 그동안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 두 사람이 잠적을 해버렸네요. 그렇게 남편은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동남아로 친구를 찾아 떠났습니다. 간다고 거기 있을 리도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회사 살리겠다고 떠난 남편은 보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싹 다 들고 날랐어. 공장 부지에도 아무것도 없고 사무실은 급하게 치웠는지 쓰레기만 잔뜩 있더라고. 이것들이 진작부터 계획했나봐.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남편은 그 친구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배 타고 이동하면 찾지도 못한다는데 식구들까지 데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필 회사 대금 내는 날 회사 돈을 다 빼간 바람에 빌린 돈이 수억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사정을 설명해 얼마간 여유가 있었나 본데 그동안 도망간 놈들을 찾으러 다니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거래처들의 사정도 말해봤지만 그 큰 돈을 메꾸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차라리 해외 지사 확장을 안 했더라면 우리 돈으로 어떻게든 해봤을 텐데 남편이 그동안 쌓아둔 돈 모두 거기 투자하는 바람에 이제는 개인 돈으로 직원들 월급 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 안 갚아주면 당장 남편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 저희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목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살던 집, 아내 집기들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던 시댁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거래처 대금 갚아주고 남은 빚 갚고 시어머니 모아두신 쌈짓돈까지 다 털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저희 수중에 겨우 돈 몇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돈도 방 2칸짜리 지하 새방 하나 얻고 나니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빚이라도 안 져서 다행 아니냐며 저희를 위로하셨지만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에 지하 새방 신세가 된 저희 부부는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죄송할 마음을 가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 새방까지 구해서 새로 살림을 꾸렸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버린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징징거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 싫어. 언제까지 여기 있어?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언제 가? 지성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냄새나도 좀 참아, 응? 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내 방보다도 작은데? 나 우리 집 가고 싶어. 지성아, 당분간 좀 참아보자, 응? 아빠가 친구에게 사기당해서 집이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아이에게 전할까요? 어머니나 저나 아이를 달래봤지만 아이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인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그러고도 한동안 계속 그 2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려 하루 멀다 하고 경찰서를 드나들었어요. 제대로 사기당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다는데도 경찰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기꾼들을 잡을 방법이 없자 남편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그것 찾겠다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포기하자. 경찰들도 그러잖아. 해외에서 도망가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행방 찾기도 힘들다며. 그 격리도 이미 중국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 억울한 거 알고 나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우리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지성이 이제 곧 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돈 한 푼 없어.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포기하라는 말이야? 당신 앞으로 이런 집에서 이러고 살 수 있어? 나는 포기 못해. 그 순간에 가장 힘들게 남편일 거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내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인데 가장이 일을 안 하고 사기꾼 뒤만 쫓아다니면 어쩌겠어요. 저 역시도 당장 지하 새빵살이하고 일 알아보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반찬값이라도 벌어보겠다며 동네 할머니들과 소일거리에 다니시고 폐품 주우러 다니시는데 더 젊은 우리 부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포기를 못하겠다면 저라도 포기하고 일을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 가정주부로 살았던 제가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파출부 자리라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일은 처음 해본다니까 너무 고운 제 손이 영 못 믿어온지 그마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사정사정해서 파출부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일자리였는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아직 젊으니까 이리한 몸으로 때우면 되지만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 쓰면서 살던 제가 이제 반대로 남의 집 일해주러 다니려니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파출부를 다니면서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몰라요. 아는 지인이 사는 동네는 일부러 피해 다니고 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누가 알아볼까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그래도 사람이 금방 적응을 한다고 그것도 몇 달 지나니까 그러려니 되더라고요. 당장 내가 비참하고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내 식구인데 겨우 내 체면 때문에 일도 가리고 피해 다니는 게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손은 거칠어져 갔습니다. 굶어 죽지 않은 게 어딘가 감사해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혼자 벌어 내 식구 지내려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파스 냄새 풍기면서 일을 쉬지 못하는 저를 본 남편도 결국 생계를 위해 사람 찾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래도 남편은 사장까지 하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야 금방 일을 구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월급도 더 많을 줄 알고 저는 남편이 일만 시작하면 금방 우리 식구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은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직원 여럿 두고 사장까지 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남편의 경력을 더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일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도 번번이 자기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퇴짜를 맞게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존심을 구겨가며 자기 하청주던 거래처까지 일자리를 부탁하러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서도 남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관리자이지 실무자는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그래도 인복은 있는 줄 알았는데 일자리 하나 못 구하니 얼마나 비참했을지 그 심정이 상상도 되지 않네요. 심지어 그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자존심 굽히고 고개를 숙였는데 돌아오는 게 거절이다 보니 남편은 점점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땅한 일자리를 찾아내지 못한 남편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일용직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는 남편 자리 하나쯤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사업 망하면 다들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현실이 그렇게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당장 급한 사정에 결국 남편이 몸쓰는 일용직 일을 나가게 되고 해보지 않은 일에 남편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사람 부리고 직원들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하면서 욕먹는 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일을 나갔다 온 날은 속이 쓰리다며 밥도 먹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저 역시 너무도 힘들고 고된 생활에 그런 남편 옆에서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가 위안이 되었어야 하는데 서로 힘들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와 어머니를 챙겨야 했어요. 저는 이제 막 학교 들어간 아들에게 신경 써줄 틈이 없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 학교 들어가는 날에 좋은 양복 맞춰 입히고 백화점에서 가장 예쁜 가방 매어 들여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에 구세군에서 겨우 얻어 입혀 그마저도 부모 자리 비워두고 할머니 손잡고 학교를 보냈네요.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라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좁은 집에서 할머니와 이불 깔고 맨 땅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처음에는 어려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매일 울던 아이도 어느새 적응이 되었는지 언젠가부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차라리 때를 쓰지. 저는 갑자기 철들어버린 것 같은 아들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이주경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기꾼 놈들이 얼마나 증오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니 그런 마음도 사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팍팍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가다 판에서 배웠는지 언젠가부터 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업할 때만 하더라도 항상 정신이 맑아야 한다며 술자리는커녕 반주도 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기 전에 소주 한 잔씩을 들이키더라고요. 저나 어머니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누구도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거라도 안 하면 뭐로 쓰린 속을 달랠까 싶었어요. 얼마나 힘든 건지 고된 하루를 마치고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남편이 그거라도 마셔서 잠깐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다면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술을 한 잔씩 들이켜야만 잠에 들 수 있다던 남편은 아무도 모르는 새에 점점 술이 늘어갔어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이전에도 자기 관리는 잘하던 사람이니 한 잔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조금씩 술이 늘어가더니 언젠가부터 밥상머리 옆에 술병을 놓고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취한 모습은 보지 못해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작업장에서까지 술을 마셨던 모양이에요. 원래 일하면서 반주로 막걸리 한두 잔씩 한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다들 위험한 일 하니까 서로 조심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남편이 실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술에 취해 작업장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만사 제쳐두고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남편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목숨이 위험할 만큼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당장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사해서 다행이었지만 저는 현실이 더 무서웠어요. 제일 비참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와중에도 당장 생활비 걱정하고 병원비 걱정하던 제 모습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저는 돈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호사를 누리고 살았는지, 그 시절에 철없던 내 모습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당장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된 남편을 대신해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아이까지 학교에 다니게 되니 이것저것 돈 쓸 일이 많았어요. 아이에게 아무리 못해줘도 기본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다니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술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래도 깁스 풀고 몸 나으면 다시 일을 나가면 되니 그때까지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잠깐 버티면 괜찮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된 남편은 어느 날부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동안 일자리라도 알아보러 다닌다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면접 보러 나가는 사람 행색이 아니더라고요. 수염도 귀찮다고 깎지 않아 덥수룩하고 옷도 대충 구겨진 걸 주워 입고 나가는데 그걸 보고 남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딜 가냐 물어도 화만 내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힘들고 지쳐서 더 캐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야 남편이 그동안 어딜 그렇게 다녔는지 알게 되었어요. 노가다판에서 만난 몇몇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경마장이나 도박장을 다녔더라고요. 평소에는 로또는 허상이라며 복권방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던 남편이 일을 시작하면서 재미삼아 복권 한 장씩 사는 것은 그래도 위안이라며 그냥 두었더니 언젠가부터 일확천금 노리던 남편이 기어이 도박장까지 손을 뻗었나 봅니다. 그동안 면접 보러 다닌다고 나한테 차비며 밥값이며 받아가고 저 몰래 어머니한테도 돈 받아 나가더니 그 돈을 다 경마장에 버리고 왔던 모양이에요. 심지어는 도박장에서 돈까지 빌렸더라고요. 빚이라면 죽을 만큼 싫어하던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저는 너무 걱정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도박장을 다니며 질 나쁜 지인들과 어울려 다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약주 한두 잔 하며 정신이 말짱하던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남편을 말리던 제게 욕짓거리를 하며 밀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는 저를 아랑곳하지도 않던 남편은 그 뒤로 술이 취할 때면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저를 때리더라고요. 처음 맞았을 때는 기억도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나한테 항상 웃어만 주던 남편이었는데 이게 현실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웃긴 건 그렇게 술에 취해 저를 때리고는 그래도 기억은 나는 건지 일어나서 다음날이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는 내 앞에서 용서를 비는 남편을 보며 역시 술 때문에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런 상황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힘든 와중에 남편까지 그렇게 변한 게 감당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힘들다고 그 뒤로 술에 취한 남편은 제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남편을 막아서 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남편이 불쌍해서 그런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언제부터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는데 아이 두고 도망갈 수도 없었고 남편도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니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만 건드렸으면 참겠는데 아들을 건드리는 걸 보니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은 유난히 남편이 기분이 좋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크게 잃었는지 다음날 돼서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씩씩거리더군요.
저는 일을 나가야 했기에 남편에게 점심상을 차려주고 아침 일찍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제가 밖에서 남의 집 일하는 동안 남편은 종일 술을 마셨던 모양이에요. 집에 돌아오니 그 좁은 집 안에 술 냄새며 바닥에는 술병이 잔뜩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반기며 아버지가 밉다고 울먹이더라고요. 아빠가 시끄럽다고 TV도 못 보게 해서 나 소리 끄고 봤어. 지성아, 왜 혼자 있어?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할머니, 내가 과자 먹고 싶다고 해서 사러 가셨어. 금방 오신다고 했어. 그래, 지성아. 엄마 왔으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말할게. 너 TV 봐. 남편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밥상 옆에 누워있더군요. 자기가 옆에서 자야겠으니 아이 TV 보고 싶다는 것도 못 보게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TV를 보게 하고 저는 남편을 일으켜 방으로 누이려고 하는데 술 기운에 일어난 남편이 갑자기 TV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뭘 던졌는지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보셨네요. 저와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우는 아이에게 다가가는데도 남편이라는 인간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고, 내가 시끄럽다고 했잖아! 저놈의 TV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남편이 옆에 있던 밥그릇을 TV로 던진 거였어요.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저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란 아이를 겨우 진정시켜 방에 누이고 저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죄송한 마음에 그동안 어머니 앞에서 힘든 내색 한번 못하고 참았었는데 그 꼴을 보고 나니 저도 더 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제 저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저더러 나쁜 년이라고 나무라셔도 저 상관없어요. 저한테만 그런 거면 참고 살겠지만 우리 지성이한테 그러는 거 보고 저 더는 못 참아요. 아무리 술에 취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해도 어떻게 지 새끼한테 저런 짓을 해요. 저는 기어이 참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혹시 잠든 남편이 소리에 깨고 쫓아올까 무서워 문도 잠그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래, 나도 봤다. 나 너 탓 안 한다. 나도 이제 저놈 내 새끼라고 생각 못하겠구나. 아무리 지 힘든 건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힘든 게 지뿐이랴. 어떻게 지처한테 그런 짓을 하고 지 새끼한테 그런 짓을 해? 나도 저거 인간으로 안 보이는구나. 너 어떻게 하던 나 아무 말 안 하마. 내일이라도 당장 애 데리고 나가 살아라. 내가 여태 소일거리 해서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돈이면 어디 월세라도 못 구하겠니? 어머니는 어쩌시려고요. 저 사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술도 절대 못 끊을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따라 나서면 니들한테 짐이나 될 텐데. 내가 나았으니 내 업보라고 해도 너는 지금이라도 새 인생 살 수 있지 않니? 내가 진작 너를 내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늙어서 너무 미련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어머니 두고는 못 나가요. 죽더라도 차라리 같이 죽지. 저 혼자 살자고 그러지는 못해요. 어머니 같이 가시던가 아니면 그냥 같이 버텨요. 죽어도 같이 죽자는 제 말에 어머니는 결국 같이 도망을 결심하셨습니다. 술을 끊지도 않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는 다음날 남편이 나간 틈에 급하게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남편이 우리가 도망 나간 걸 알면 당장이라도 쫓아와 내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우리를 찾아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희는 생전 처음 가보는 시골 동네로 숨어들어 새빵을 잡았습니다. 아이를 급하게 전학시키고 그렇게 남편 피해 새 살림을 차렸네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남편 사업이 망한 후로 제 인생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구한 집은 겨우 방 한 칸에 작은 동네로 이사온 탓에 도시가 너무 멀어 파출부 일을 계속 나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식당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면 무조건 찾아가서 일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도 손 놓고 있지는 못하시겠는지 아이가 학교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일을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혹시 남편이 나를 쫓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자처럼 겨우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둘이서 힘들다는 위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두 식구 먹여 살려야 할 형편이 되니 제 어깨의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니 하늘이 도와주시는 건지 남편을 떠나 도망 나온 지 딱 2년 만에 저는 겨우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시골 동네라 그런지 서울보다는 집값이 싸긴 싸더라고요. 오래되긴 했지만 방도 3개의 널널한 작은 주택 전세를 아주 헐값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성이 엄마 생각나서 바로 일러주는 거야. 여기 주인이 방치하듯이 내버린 집이라 일절 해주는 거 없이 알아서 해야 해. 그래도 이 돈으로 전세는 못 구하지. 사람이 산 지 오래되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집을 구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전에는 남부럽지 않은 넓고 깨끗한 집에 살던 제가 몇 년 만에 이마저도 아쉬울 형편이라니 잠깐 실소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우리 아들에게 방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열심히 쓸고 닦고 고쳐서 겨우 사람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 일 다녔던 경험이 이런 데서 쓰이니까 기술 배워서 남줄 것 아니다 싶더라고요. 겨우 사람 살만한 집이 되고 아이 방에 직접 도배까지 해줬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고는 예전에 살던 집 같다면서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집도 구했겠다. 내가 더 열심히만 하면 우리 아이 고생은 안 시키겠다 싶었습니다. 와, 우리 집 진짜 좋다. 아빠도 와서 살면 좋겠다. 아빠? 지성이 아빠 보고 싶어? 우리 아빠한테는 언제 가? 그동안 아빠를 한 번도 찾지 않던 아이가 아빠 얘기를 꺼내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이가 그날 일로 상처를 받아 다시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 할 줄 알았거든요. 지성이 아빠 미운 거 아니야? 아빠가 지성이한테 화내고 막 나쁘게 했잖아.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어? 그때는 아빠가 밉고 싫었는데 나는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나 목마 태워주던 것도 기억나고 아빠가 그때는 아파서 그런 것도 알아. TV에서 봤어. 술 먹는 거 나쁜 것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대. 아빠는 아파서 그랬던 거 아니야? 갑자기 아빠 얘기를 꺼내는 아이를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 만나는 게 무서워 이혼 생각도 못하고 숨어만 다녔는데 사실 언제까지 남편을 피해 다닐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는 했어요. 그래도 당분간은 남편이 무서워 절대로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연락이 없는 걸 보니 혼자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찾아온다더니 아들이 아빠 얘기를 꺼내고 바로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경찰이라는 말에 혹시 남편이 죽었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 소식이요? 혹시 죽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남편분께서 부인분을 찾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개인정보라서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저희 서에서 뭘 맡기고 가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경찰서까지 찾아가 제 연락처를 수소문했던 모양이네요. 드디어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찾아낼 수는 없었는지 뭘 맡기고 갔다는 말에 저는 우편으로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라도 보내는 건가 싶었는데 서류 봉투 안에는 놀랄만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문서 하나, 통장 하나, 도장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통장에는 1억의 돈이 찍혀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랑 저랑 눈을 비비며 쳐다봤네요. 아니, 이걸 애비가 보냈다고? 아니, 그놈이 이 큰 돈이 어디서 나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요. 이것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수로 이 큰 돈을 만들었을까요?
남편은 돈과 함께 쪽지 하나 넣어 보냈습니다. 지성이 엄마, 미안해. 우리 살던 집 기억나? 그 집은 못 구했지만 최대한 노력했어. 내가 전에 내가 살던 우리 집 꼭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약속 늦게 지켜서 미안해.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당분간 생활비로 써. 당신이 너무 보고 싶지만 당신이 싫어할 테니 나는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 여기 있을게. 혹시라도 나를 보고 싶으면 연락 줘. 남편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제가 먼저 든 생각은 혹시 도박으로 큰 돈을 땄나? 아니면 사기나 범죄라도 저지른 건가 하는 나쁜 생각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남편이 겨우 2년 만에 변했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없었고 2년 만에 그 큰 돈을 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도 당혹스러워 하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생각하니 남편 소식을 모른 척하기 어렵더라고요. 안 그래도 부쩍 아빠를 찾던 아이였는데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어봐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무슨 사정인지라도 알아보자는 마음에 혼자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못난 남편 때문에 혼자 고생 많았지? 내가 그동안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었어. 그래서 당신 떠나고 2년 동안 당신이랑 식구들 생각만 하고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하고 살았어. 나 술도 완전히 끊었고 사업도 다시 일으켰어. 나 이제 정말 사람 구실하고 살아. 정말이야. 남편은 우리가 도망 나오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현실을 잊고자 술에 쩔어 살았는데 가장 소중한 식구들이 없어지자 뒤늦게서야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우리를 찾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대로인 상태로 찾아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에 술부터 끊기로 생각했답니다. 나 정말 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독하게 했어. 식구들 떠난 이후로는 하루라도 떨어져 있기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끊으려고 노력했어. 중독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 그래도 그 뒤로 정말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어.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데. 그땐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랬는지. 돈 한 푼 없는 것보다 식구들 없는 게 더 죽을 고통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렇게 술을 끊고 남편은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다짐했다네요. 이전 직원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직원들은 남편을 믿어줬는지 직원들의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회사를 시작했다네요. 나는 살던 집도 빼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우리 직원들이 투자자 돼서 다 같이 힘내서 다시 시작해봤어. 그래도 내가 영 실력 없지는 않았잖아. 거래처들도 아직 남아있었고 그렇게 정말 운 좋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 그래도 남편이 실력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2년 만에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네요. 말로만 전해들어도 남편이 2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살았을 게 상상이 돼서 그 얘기를 들으니 속절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2년 동안 힘들었던 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왠지 위로도 되고 저도 변했다는 남편 말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같이 살자고 연락한 거 아니야. 당신이 고생하면서 살까봐 걱정돼서 염치 없이 연락했어. 돈 쥐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더라고.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이혼해줄게. 당신 원하는 대로 하자. 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아니야.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은 당신한테 준 게 전부고 다음 분기 매출 나오면 그것도 당신 줄게. 돈이면 다야? 아직 어린 우리 지성이는 어쩌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 그동안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쉽게 이혼 못해줘.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지? 나 당신 데리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복수할 거야. 단단히 각오해.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은 혹시나 싶어 각방까지 쓰고 남편을 의심했는데 남편은 그 뒤로 정말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심지어는 술떡까지도 먹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서서히 예전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그때는 귀신에 씌였는지 왜 그렇게 했던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남편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옆에서 좀 힘이 되어 주었다면 남편도 금방 일어설 수 있었을 텐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한번 겪어봤으니 또다시 그런 시련이 닥치더라도 같은 일을 반복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로 꽤 시간이 흘렀네요. 혹시나 하며 남편을 감시한 것도 벌써 10년입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이전보다 더 가정에 힘쓰고 삽니다. 그런 덕분인지 사업도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고 우리 아들도 잘 커서 이제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어머니도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잠깐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식구 모두 힘을 합쳐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